늙으면 서로 짐이라더니 당신이 내 짐이야. 경도 인지장에 판정을 받았을 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제 60대는 그렇게 모두 지나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제 69번째 생일. 그동안 아픈 시어머니와 남편 눈치를 보느라 생일 잔치는 꿈도 못 꿨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딸, 손주까지 모두 모여 집안이 북적북적했죠.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성격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예전보다 까칠해진 것 같다고 했죠.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해보라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네 엄마가 이상하다며 깜박하는 것도 많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요즘 70대가 되면 기억력이나 인지검사를 많이들 받는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인지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깜박하는 일이 부쩍 늘었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투덜거렸습니다.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어느새 치매 환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조금 도와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나는 당신 엄마 간병만 10년을 했어요. 똥오줌을 3년 넘게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만 고생한 것처럼 유세 떨지 말라고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고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불안하다며 실버타운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울면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이런 남편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이명숙입니다. 지난달 10년을 간병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가 오시고 나서부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대소변 받아내고 마지막 3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똥오줌을 못 가리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새벽에 소리 지르시면 달려가고 밥 먹다가도 기저귀 갈러가고 제 밥은 항상 식은 밥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홀가분했습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0대를 통째로 간병에 바쳤으니까요.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손주 보러 다닐 때 저는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69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주말에 자식들이 생일 축하해 주러 모인다고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생일 파티는 꿈도 못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집에 사람 부르기가 어려웠거든요. 냄새도 나고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 다들 불편해하니까요. 자식들도 남편 눈치 보느라 전화로 인사만 하고 용돈만 붙였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몇 년 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 내외, 딸 내외까지 와서 거실이 북적북적했죠. 케이크에 촛불 켜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특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딸 희진이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험관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비만 수천만 원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이름은 뭘로 할 거냐? 태몽은 뭐였냐? 그렇게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성격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많이 내신다면서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해보라고 했습니다. 까칠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딸이 더 말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네 엄마 좀 이상하다면서 깜박하는 것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많이 낸다고 했죠. 남편까지 한마디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70대 되시면 기억력이나 인지 검사 많이 받아보신대요. 아버지랑 같이 가셔서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겁준다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생일이니까 그만하자고 넘겼죠.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생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려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거실 서랍, 안방 화장대, 부엌 찬장까지 다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제 마트 다녀와서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갑 찾는다고 했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TV 및 서랍장을 열었어요. 거기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놔뒀어?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맨날 거기 놔두잖아. 내가 그랬나 싶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죠. 이상했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지갑을 들고 외출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끄고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요즘 이상해. 지갑 놔두는 곳도 기억 못하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또 그 얘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당신도 깜박깜박하지 않냐고요. 어제도 안경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둘 다 가서 받아보자. 나도 받을 테니까. 더 이상 거절할 말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걱정하고 남편도 저렇게 나오니까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설마 내가 치매는 아니겠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였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죠. 옆에 앉은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름이 불려서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뭐였는지.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숫자를 거꾸로 말하라는 건 헷갈렸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라는 것도 중간에 막혔죠.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어요. 남편도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벽에 걸린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라며 씩 웃었어요. 그 표정이 얄미웠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먼저 남편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어르신은 연령 대비 정상 범위입니다. 인지 기능에 특별한 이상 없으세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남편이 정상이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차트를 넘기더니 저를 봤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치매라는 말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일 수 있어서 약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약 드시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아 보시죠. 아직 치매는 아니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흰색 알약이 담긴 봉지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 지옥에서 이제야 벗어났는데,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치매라니. 아니,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 가는 길은 똑같은 거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배고픈데 밥 좀 차려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밥 차릴 기분으로 보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뭔 걱정을 그리 하냐고. 의사가 치매 아니라고 했잖냐고. 약 먹으면 된다고 했잖냐고요. 당신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점점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오후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그냥 자고 싶었지만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대충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렸죠. 밥을 다 먹을 때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약이나 잘 챙겨 먹어.
위로인지 잔소리인지 모르겠는 말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날 이후 의사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걷기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됐죠. 수첩을 사서 들고 다니며 메모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오늘 할 일, 약속, 중요한 전화번호. 뭐든 적어뒀어요. 안 그러면 까먹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불안했어요. 뭔가 까먹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벌써 더 나빠진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메모도 열심히 하고, 약도 빠짐없이 먹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운동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고, 약도 한 번도 안 거르고 먹었어요. 검사를 받으면서도 자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지난번보다 인지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셨네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떨어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저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진 느낌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 약도 빠짐없이 먹었는데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일상생활은 편해지셨을 수 있다고. 메모 습관이나 운동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검사 점수는 23점 더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나빠졌다니. 의사가 지금처럼 약 먹으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건가? 생각할수록 우울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됐어? 지난번보다 검사가 더 안 좋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치매인 거야? 그 말에 화가 확 치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했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깜박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저녁약을 자주 잊어버렸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아차 싶었죠. 약을 안 먹었구나. 처음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까먹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녁 먹으면 나한테 약 먹으라고 말해달라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챙겨야 해?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섭섭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남편에게 시키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빨래를 돌려놓으면 끝나고 건조기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까먹고 하루 종일 세탁기 안에 놔두거든요. 공과금 내는 것도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전에는 제가 다 챙겼는데 요즘은 날짜를 자꾸 헷갈려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점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딸 희진이가 건강한 손녀를 낳았거든요. 3.2kg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라니. 손녀를 보러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혜진이 집에 가면 우울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손녀 얼굴만 봐도 힘이 났죠. 분유 먹이는 것도 도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시어머니 기저귀 3년 갈았더니 손녀 기저귀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왔어요. 딸은 아직 100일도 안 된 손녀 때문에 못 오고 아들만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어요.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약은 잘 챙겨 드시냐고, 상태는 어떠시냐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손녀 보러 다니고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늙어서 고생이야.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어 죽겠어. 기가 막혔어요. 아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다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신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불평불만이 더 심해졌어요. 아들한테 도와주라는 말을 들은 게 자존심 상했나 봅니다.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빨래 건조기에 넣으면서도 한마디, 공과금 내면서도 한마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약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참아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또 시작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늙으면 고생이야. 뒤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거 조금 도와주면서 뭐가 그리 불만이에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당신 엄마 간병만 10년을 했어요. 똥오줌을 3년 넘게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약 먹으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빨래 건조기에 넣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쏟아냈어요. 내가 나중에 더 아파지면 그때는 나 버릴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한마디 불평 안 한 건 사실이니까요. 새벽에 소리 질러도, 똥을 벽에 발라도, 저를 때려도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장약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 투덜거리다니.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말없이 먹고, TV 볼 때도 각자 핸드폰만 봤죠. 잠자리도 따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했어요. 말을 해도 피한 말만 했죠. 밥 차렸어. 나 나갔다 올게.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손녀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손녀 돌은 빠질 수 없었죠. 돌 선물을 사러 함께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외출하는 거였어요.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돌반지로 할까 금팔찌로 할까 고민하다가 2돈짜리 금팔찌를 골랐어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200만 원이나 했습니다. 비쌌지만 어렵게 얻은 손녀돌인데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예쁜 상자에 포장된 금팔찌를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손녀 돌잔치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손녀 돌잔치를 희진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풍선도 달고 현수막도 걸고 포토존도 만들어놨죠. 손녀 효린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효린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 연필.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효린이가 손을 뻗더니 연필을 잡았어요. 공부를 잘하겠네, 학자가 되겠네 하며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축하 떡도 썰고 음식도 먹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먹한 사이였지만 손녀 돌잔치라 그런지 분위기가 괜찮았죠. 돌잔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야지. 그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금팔찌 가지고 오라고요. 가방을 열어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 물티슈, 손거울. 이것저것 있었는데 금팔찌가 없었어요. 분명히 챙겼던 것 같은데. 가방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가방도 안 들고 왔어. 아침에 주면서 잘 챙기라고 했잖아. 어딜 두고 왔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침에 금팔찌를 받은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남편이 주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가방에 넣었나? 어딘가에 뒀나?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사돈도, 사위도, 딸도. 얼굴이 화끈거렸죠. 딸이 얼른 나섰어요. 괜찮다며 집에 있을 거라며 다음에 달라고 했죠.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가 이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치매가 있어서 이것저것 깜박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매라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치매 아니에요. 경도 인지장애라니까요.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그거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사위가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고 사돈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딸이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인데 왜 이러세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돌잔치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웃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위와 사돈 앞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가 됐으니 이보다 더 창피할 수가 없었죠. 돌잔치가 끝나고 택시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시작했어요. 당신이 효린이 돌잔치 망쳤어. 그 중요한 걸 왜 안 가지고 와?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남편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어디에 뒀는지 빨리 찾아. 옷장을 뒤졌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어요. 주방, 화장실, 침대 밑까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금팔찌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금팔찌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받아서 가방에 넣었나? 어딘가에 뒀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택시비 내면서 택시에 흘린 거 아니냐며 당장 택시회사에 전화해보라고 했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콜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이용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기사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전화했어요. 혹시 뒷자리에서 금팔찌 못 보셨냐고요. 기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뒷자리에 떨어져 있었으면 다른 손님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택시에는 없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거기 있어도 택시기사가 돌려주겠어? 200만 원짜린데.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녀돌 선물을 잃어버려?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치매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병원 가보라고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남편이 금팔찌를 줬나 안 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매가 심해진 걸까? 무서웠어요.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박하시더니 나중엔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셨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또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금팔찌 어쩌고, 돌잔치 어쩌고. 같은 말을 반복했죠. 참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늙으면 서로 짐이라더니 당신이 내 짐이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더 이상같이 앉아있기가 싫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짐이라니, 내가 짐이라니.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내가 조금 아프니까 짐이라니.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짐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결국 일어나서 방을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마음을 식히려면 뭔가 해야 했어요.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 바구니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니까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화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빨래를 다 개고 서랍에 넣으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을 넣기 위해 남편 옷장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금팔찌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집어들고 열어봤습니다. 금팔찌가 그대로 들어있었죠. 순간 기억이 번쩍 났습니다. 아침에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금팔찌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챙겨 하면서요.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남편이 다시 빼앗더라고요. 당신한테 주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 내가 들고 갈게.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와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몰아세우고 치매라고 하고 짐이라고 하고
택시회사에 전화까지 하게 해놓고 그런데 금팔찌는 남편 옷장에 있었다니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던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옷장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요. 당신 옷장에 있었어요. 남편이 옷장을 봤습니다. 빨간 상자가 보였겠죠.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그게 거기 왜 있어? 하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넣어둔 거라고 했어요. 아침에 내가 잃어버릴까봐 불안하다며 가져가지 않았냐고요. 남편이 아니라고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어요. 기억이 난 모양이었죠.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치매 아니에요? 자기가 넣어놓고 까먹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 주더니 어떻게 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사위한테, 사돈한테 다 봤다고요. 치매 걸린 할머니 됐다고요. 아까 한 말 빨리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건 그렇다 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요즘 고생하는 건 사실 아니냐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그건 그거고 금팔찌 일은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해야지. 당신이 아파서 내가 고생하잖아. 늙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적반하장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라니.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10년 동안 당신 엄마 간병하느라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슴 속에 쌓였던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간병하느라 내 몸이 망가진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만 고생했냐고 유세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10년 동안 간병한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하며 시부모 모신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냥 이혼해요.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그럼 나야 고맙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민 한 번 안 하고 고맙다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이 싹 떨어졌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다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하게 되는 건가? 70 다 돼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딸이 달려왔어요. 남편이 먼저 전화했나 봐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혼이 뭐냐고 물었어요. 딸도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왜 그러시냐고 했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구박한다고요. 돌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요. 짐이라고 막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금팔찌는 남편 옷장에 있었다고요. 더 이상 못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지 않았어요. 내가 다 늙어서 이게 뭔 고생이냐고, 약 챙기라,
빨래 챙기랴. 하루 종일 네 엄마 뒷바라지라며 자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박하시는데 나가시면 혼자 생활하실 수 있겠냐고, 위험하다고요. 딸이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 힘드신데 진짜 저렇게 가시게 놔두실 거냐고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박받으며 살기 싫었어요. 10년 간병의 대가가 이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를 챙기는 게 지긋지긋했나 봅니다. 아들과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2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포기한 표정으로 집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기 싫었거든요. 재산 분할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이혼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짜증이 심했고 챙기느라 자기가 고생했다는 이유였죠. 내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똑같이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몸이 망가졌다고요. 그 때문에 인지장애가 온 거라고요.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았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요. 서로 상처만 더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딸이 나섰습니다. 주말에 찾아와서 저한테도 말하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제발 자기들 봐서라도 그만하시라고요. 이러다 손주들까지 알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딸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자식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결국 우리 둘 다 소송을 거뒀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어요. 재산은 반으로 나눴습니다. 아파트 팔고 예금 정리하고 연금도 나누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났어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구축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햇볕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연금이랑 남은 돈이면 남은 여생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보람이 있었죠. 이사를 마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요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아들과 딸은 걱정이 많이 됐는지 번갈아 가면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일주일에 2~3번은 왔죠. 괜찮다고 했어요. 안 와도 된다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불안한가 봤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실버타운 어때요? 거기 가시면 밥도 나오고 관리도 해주고 안전하잖아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니들까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냐고요. 아직 멀쩡하게 살 수 있다고요. 딸이 그런 뜻이 아니라며 손을 저었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며칠 후 아들과 딸이 같이 왔습니다. 뭔가 들고 왔더라고요.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카메라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홈캠이라고 했어요. 거실에 설치해두면 자기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쓰러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다면서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허락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대신 거실이랑 주방에만 달아. 아들이 거실 구석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앱으로 보는 법도 알려줬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자식들 안심시키려고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지내다가 불이라도 내면 어떡하지? 가스 잠그는 걸 깜박하면 어떡하지? 밤마다 불안해서 가스레인지를 3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어요. 6개월 만에 검사였습니다. 결과가 걱정됐어요. 혼자 살면서 더 나빠졌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나빠지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시다면서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남편이랑 살 때는 맨날 잔소리 듣고 구박받고 짜증나게 했잖아요. 그게 다 병을 악화시킨 거였어요. 이게 다 남편 문제였던 겁니다. 혼자 사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지 기능에 좋다고 해서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이 자꾸 꼬이고 코가 풀어졌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목도리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틈틈이 뜨개질을 해서 손주들한테 선물했어요. 효린이한테는 분홍색 목도리를 만들어줬고 아들네 아이한테는 파란색 장갑을 만들어줬죠. 손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들어줬다고 자랑한다면서요.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죠. 작은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효린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제가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색도 밝아지고 표정도 편해 보인다고요. 딸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 진짜 좋아지신 것 같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딸이 갑자기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계속 말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네 애비 이야기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옆에서 아들이 딸 팔을 잡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리고 아들과 딸이 눈빛을 주고 봤더니 이제 가봐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까 딸이 하려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다치기라도 한 건가? 아프든 다쳤든 알 바 아니었어요. 내가 아플 때 짐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뭔 상관이에요. 다친 거라면 벌 받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TV를 켰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아침 먹고,
약 챙겨 먹고, 오후에는 뜨개질하거나 TV 보고, 저녁 먹고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를 지나 현관 앞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누군지 몰랐어요. 가까이 갈수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왜 여기에 온 거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쳐 현관문으로 갔어요. 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당신 여보냐고, 갑자기 왜 왔냐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1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금팔찌 사건, 짐이라는 말,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 그때 사과하라고 할 때는 죽어도 못하겠다더니 왜 갑자기 사과하러 왔어요? 전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이 말 하고 싶어서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할 말 다 했으면 가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전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희진아, 아버지가 방금 우리 집에 왔다 갔어. 갑자기 사과하고 갔는데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생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치매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고요? 나한테 치매 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치매였다니. 딸이 계속 말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치매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 늦게 가셨다고. 지금은 초기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엄마 집 주소 알려드린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혼자 못 찾아가셔서 오늘 제가 태워다 드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소를 알려줘도 혼자 못 찾아왔다니. 그 정도로 나빠진 건가? 병원에서는 뭐래?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요양병원도 생각해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다시 합치셔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건 어때요? 아버지 많이 변하셨어요. 집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죽을 짓 했다고 반성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반성을 한다고요? 그때는 사과도 안 하더니 막상 자기가 치매에 걸리니까 반성이라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다시는 안 가. 딸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있던 그 모습.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도 인지장애가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나빠질지 몰라요.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들어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나을까? 어차피 둘 다 아픈 사람인데 함께 살면서 서로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뭔 소리야. 나한테 짐이라고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들어가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도 불쌍하긴 하네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